네. 저기 63번 주제에서 이제 두 번째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그 아래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면 관할 시도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곳 이상의 시도청 관할이면 경찰청이 아니라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다르냐면 저 비상발령권자랑 달라요. 비상발령권자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경찰청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집회 신고에 있어서는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으로 갑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상발령권자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경찰청장이 비상발령권자인데, 이 집회 신고에 있어서는 두 곳 이상의 시도청 관할이면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으로 갑니다.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고가 720시간이면 30일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48시간이면 이틀인데 왜 30일 전부터 이틀 전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도 역시 집시법이 집회 시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신고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단위로 이제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접수증을 줘봐야 됩니다. 언제? 즉시. 그래서 신고를 하면 즉시 접수증을 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증을 내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완 통고는 보완 통고 거기 1번의 끝에를 보시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주최자에게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지 통고는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주최자에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어. 그래서 제한 통고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8시간 이내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제한 통고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회 개최 직전까지 제한 통고서를 전달하면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회 개최 도중에도 제한 통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 이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가 누구한테 해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답니다.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예요. 근데 그것을 송달해야 돼요.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고 자체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근데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고를 송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서면으로 송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서면으로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오른쪽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을 보시면, 자, 확성기등 사용 제한이 이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하고 구분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집회 시위 현장에서 막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행위가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하고, 그 다음에 이 확성기 등 사용 제한 위반, 이것하고 이 두 가지가 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가장 어지러운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신고받은 집회에서만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받은 집회, 정식으로 신고한 집회에서 설치한 질서유지선만 질시법상 질서유지선인 것이죠. 그래서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신고받은 집회에서 경찰 관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이것을 효용을 침해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확성기 등 사용 제한 위반은 모든 집회예요. 뭐 신고한 집회건 미신고 집회건, 뭐 신고가 필요한 집회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집회건 다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다만 1인 시위는 제외 됩니다. 1인 시위는 시위라는 표현이 붙지만 시위가 아니잖아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잖아요. 집시법상 집회 시위는 2인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아래 소음 기준을 보시면, 자, 소음 기준이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어요. 등가 소음도는 평균 소음도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 소음도는 뭐 최고 높은 것이고요. 자,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주학종도 기타, 주학종도 기타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학종도 기타, 주학종도 기타 이렇게 있고, 그것이 오른쪽에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아유,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저 휴대폰 화면이 작아서. 자, 거기 첫 칸에 이제 숫자들만 보는 거예요. 65, 60, 55 있죠. 세 칸입니다. 세 칸. 처음에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한 칸. 자, 3, 2, 2, 3, 2, 1이에요. 오케이? 3, 2, 2, 3, 2,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간, 야간, 심야 세 칸으로 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주학종도 기타, 주학종도 기타 한 다음에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한 칸으로 돼 있고, 위에서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65, 65, 75, 85, 85, 95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5씩 빼주면 돼요. 그냥 65, 65, 75, 85, 85, 95 한 다음에 오른쪽에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한 칸에 각각 오른쪽에 5씩 빼주면 된다니까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규칙적인 곳이 한 곳이 있죠. 거기가 불규칙이 불규칙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규칙적이려면 321, 321 이렇게 됐으면 가장 규칙적이겠죠. 근데 322, 32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22, 그 맨 끝에 둘, 거기가 불규칙적인 곳이죠. 거기가 하나로 됐으면 그냥 321, 321 제일 규칙적이 될 텐데 322, 그 둘, 거기서만 10을 빼주면 돼요. 제가 그 빨간 표시 해놨지 않습니까? 3, 2, 거기서만 오른쪽에 10을 빼주고 나머지는 다 5씩 빼주면 여기 소음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아래를 보시면 1번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유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에서 하되, 그래서 이 소음 측정은 그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 그 옆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못 살겠다 신고한 사람들 피해자 장소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피해자가 유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1에서 3.5m 떨어지고, 높이는 1.2m에서 1.5m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우리 가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만약 1에서 3.5m 높이에서 하면 3.5m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죽지, 그죠? 떨어져서 죽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높이는 가슴 높이, 그 다음에 건물 외벽으로부터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합니다. 자, 2번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해요. 10분보다 더 짧은 시간이면 그 발생 시간 동안이고요. 그래서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하고요. 자, 3번의 최고 소음도는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자, 4번에 다음 행사,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한 행사만 해당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제 주거지역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국경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어요. 국경일은 뭐 현충일 이런 것이 이제 국경일이고, 이제 기념일은 우리 경찰의 날 같은 것들이 기념일이에요. 근데 자, 국경일 행사,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 플러스 기념일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것만.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는 다 엄숙한 행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집회 시위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한 기준, 주거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당구장 표시에 질서유지선 훼손,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처벌형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 구, 과예요. 이게 질시법에서 그냥 기본형 약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막 질서유지선 훼손하고 확성기 막 크게 틀어놔가지고 중지 명령했는데 지키지 않고 하면 진짜 막 이 세상 질서가 다 어지럽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시법에서는 기본형으로 처벌할 뿐입니다. 집시법에서 진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방해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집회 방해 행위가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예요.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것을 군인, 검사, 경찰관이 하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형도 없어요. 그래서 집시법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시법은 집회 시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거죠. 그래서 집회 시위를 하다가 좀 뭐 질서를 어지럽혔어. 그러면 기본형으로 처벌해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가. 그러나 집회를 방해했어? 크게 처벌한다니까요. 3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군인, 검사, 경찰관.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 괴롭혀왔던 군인, 검사,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처벌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집시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원조사를 보시면 신원조사가 이제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이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 하는 내용은 우리 이제 공제의 문제집에 나오진 않고 대신 저 정보국장의 업무 관할로 신원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경찰이 하는 신원조사는 우리 정보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신원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제의 문제집에 안 나오지만 공고안녕 정보국장의 소관 사항에 이 신원조사라는 사항이 들어간다. 그것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 국정원장이 하는 신원조사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36조 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국정원장은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답니다. 이 신원조사 규정 여기서 임의적인 할 수 있다는 하나도 없어. 다 그냥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 하야한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정원장의 이 신원조사 사유가 충성심, 신뢰성이죠. 충성심. 그래서 전에는 성실성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에는 이제 충성신이었는데 지금 이제 충신만 남았죠. 여러분 통상 최종까지 남는 것은 충신만 남잖아요. 그래서 충신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사망에 관계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역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신원조사 사항에 임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셔야 될 것이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장 요청에 의해서 신원조사를 하죠. 직권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있었어. 전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장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전에는 규정이 이렇게 됐었는데 직권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직권은 안 되는 거죠. 이 규정상 직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장은 관계기관장 요청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공비보장직이에요. 공비보장직. 그래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근데 공무원 임용 예정자 모두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그리고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한 기관 등의 장 플러스 그런 업무 직원까지. 그래서 보장직인 것이죠. 그래서 공비보장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보장직. 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기관의 장 직원까지. 그래서 공비보장직. 자, 37조 신원조사 결과 처리를 보시면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으면 확인됐어. 그러면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돼? 통보할 수 있어? 통보할 수 있어. 임의적인 규정은 아예 없다니까. 그래서 통보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관계기관장한테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통보를 2항에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마련해야 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원조사 관련된 조항은 임의적인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안보경찰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보경찰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먼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나오는데요. 자, 1번 혁명기지 전략하고 남조선 혁명 전략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조선 적혀 있는 것이 남조선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남조선이 안 적혀 있는 혁명기지 전략이 북한이 혁명 근거지로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혁명해야 된다는 전략이고요. 자, 남조선 혁명 전략이 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 세력이 주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남한 내 친북 세력 막 꼬드기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통일 전선 전술은 약할 때 이 공산 세력이 약할 때 하는 써먹는 전술이고요. 이 공산 세력이 약할 때
이 얘네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세면 싸그리 그냥 밀어버린다니까요. 자기들이 센데 연합을 왜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약할 때 반대 노선과도 연합할 수 있는 전술이 이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약할 때 적과의 동침도 할 수 있다라는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레닌의 통일전선 전술이 있거든요. 레닌이 통일전선 전술을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세 개의 적이 있다면 그 중에 두 개와 연합해서 하나의 적을 타도해라. 남은 두 개 가운데 하나와 연합해서 그 하나를 타도해라. 마지막 남은 하나는 1대1로 대결해서 타도해라. 이게 레닌의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얘네들은 자기가 강할 때는 그냥 쓸어버리고 자기들이 약할 때는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이런 전술을 적과 연합해서 적과 동침해서 적을 치는 이런 전술을 쓰는 거죠.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전선 전술의 예시가 연방제 통일 방안,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중국의 국공합작, 남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런 것들이 이 통일전선전술의 예시사항입니다. 통일전선전술 썼던 거 다 그냥 먹혀버렸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설이 통일전선전술이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얘네들이 뭔가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려고 하면 다 자기들이 약하니까 연합해서 결국에는 그냥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 연방제 통일 전략은 통일전선 전술의 이제 하나죠. 그 하나인데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 채 일단 통일 먼저 한 다음에 연방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 전략입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 전략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이제 일국 이체제라 하더라도 그 일국 이체제 안에 북한을 공산사회로 하면서 일국 이체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북한은 공산사회, 남한은 그냥 지금 사회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 연방제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함께 통일하자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 그렇게 갔다가는 잡아먹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대남 공작기구는 북한의 이제 지도 체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정부, 당, 군, 정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김정은이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자, 당 통문, 군정보, 위성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가 당, 군, 정 안에 각각 당 통문, 군정보, 위성 이렇게 있다 생각해 주시고 먼저 거기 제목 옆에 사회안전성, 이 사회안전성이 우리의 경찰청 조직인데 이것은 대남 공작기구가 아닙니다. 사회안전성 대남 뭐 경찰 얘네 뭐 체제 유지 기관이긴 한데 체제 유지 기관이고 주민을 괴롭히는 기관이긴 한데 대남 공작기구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당 통문 이 노동당 안에 통일전선부하고 문화교류국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전선부는 딱 그냥 명칭에서도 통일전선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이 대남 공작기구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 교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 통일전선부고요. 이 문화교류국은 공작원 난파, 뭐 조총련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문화교류국이고요. 자, 최고사령관 소속의 정찰총국과 보유국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 보유국을 먼저 보시면 이게 김정은 경호조직이에요. 근데 이 독재 국가일수록 이 경호조직이 막 월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경호조직에서 경호를 빌미로 해서 대남 공작기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국이 대남 공작기구의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찰총국, 이 정찰총국이 사실상 대남 공작기구의 핵심이죠, 핵심. 정찰총국이 대남 공작기구의 핵심입니다. 그 정찰총국 안에는 6개의 국이 있어요. 6개의 국인데 7국까지 있죠. 왜냐면 사국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 생각하는 게 우리랑 사고가 좀 비슷한가 봐요. 우리도 가급적 사자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에서.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자를 잘 안 쓰나 봐요. 그래서 6개의 국이 있는데 사국이 없어서 7국까지 이제 있는 거죠. 그 6개 국이 작정기해 정우입니다. 작정기해 정우예요. 자, 대남 공작기구의 핵심인 정찰총국이 6국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6국이 작정기해 정우입니다. 근데 6개 국 중에서는 또 어디가 주력일까요? 이것도 우리랑 비슷해. 뭐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정보과 안에 1개, 2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에는 1개, 2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졌지만 1개, 2개 하면 1개는 서무개고 2개가 주력개예요. 저쪽 수사 쪽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수사 영사 뭐 할 거 다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팀 명칭이 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얘네도 우리랑 똑같나 봐요. 그래서 1국, 작전국, 작전기획정우의 작전국은 서무국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교육훈련이라든가 침투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작전국이고요. 2국, 정찰국이 주력국이에요. 그래서 무장공비 난파하고 요인 암살, 파괴, 납치, 군사정보 수집 이런 거 하는 것이 2국 정찰국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자, 저 맨 끝에 국무위원회를 보시면 국무위원회가 우리의 이제 정부, 행정부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국가보위성이라는 대남 공작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정원 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국정이랑 똑같은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남 공작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른쪽 공산주의를 보시면 공산주의 철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철학이론, 경제이론 안에 노인축제, 궁핍, 분교가 있습니다. 노인축제, 궁핍, 분교. 그래서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그 다음에 자본축적론, 제국주의론, 궁핍화이론, 자본주의, 분계론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축제, 궁핍, 분계. 궁핍하면 뭐가 궁핍한 거죠?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죠. 그래서 궁핍 들어가 있는 것이 공산주의 경제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이론이 폭포계곡, 폭푸계국. 그래서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엄밀하게 막 똑 부러지게 철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것이 다 좀 철학, 경제, 정치가 섞여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축제, 궁핍분계, 폭포계곡, 폭푸계국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 아래 국내 안보 유해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어 단어에 영어 이 철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 NL 주사파가 N이 내셔널입니다. 그 다음에 L이 리버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내셔널이라는 말의 뜻이 국가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민족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족 해방입니다. NL 민족 해방입니다. NDR 민주혁명이에요. 레볼루션. 그래서 디마크로시 레볼루션에서 민주혁명입니다. 이 PDR이 이 P가 피플이 민중이라고도 해석하고 인민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PDR이 인민민주혁명 또는 민중민주혁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N이 들어가 있는 거, N이 민족이잖아요. N이 들어가 있는 것이 민족 먼저 통일하자라고 하는 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인정하는 것이 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L 주사파하고 NDR파는 이 연방 통일제 방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PDR파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거부합니다. 이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자고 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거부하고요. 자, 또 하나 NL 주사파가 이 주사파의 주사가 뭔지 아세요?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그래서 여러분 난 진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 운동권 분들께서 큰 역할을 했죠. 뭐 그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아니 아무리 세상의 평등을 주장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김일성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기들 3대 부자 세습해서 독재하면서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그런 새끼들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그것은 진짜 나 그건 진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NL의 주사가 주체사상파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체사상. 미군 몰아내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군 몰아내고 남한 북한 합해서 우리 민족끼리 주체사상
우리 민족끼리 주체가 돼서 잘 살자. 이게 얘네들의 핵심 그겁니다. 그래서 NL 주사파는 이 남한 사회를 미국의 발가락에 때로도 알지 않는 것이 얘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남한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봐요. 그래서 남한 사회를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것은 얘네 NL 주사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NL 주사파가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이 말이 뭐냐? 반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회를 완전한 미국의 종속 경제로 보는 것이 이 NL 주사파고요. 나머지 NDR과 PDR은 남한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를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진척된 사회로 보는 것이 이 NDR과 PDR입니다. 그래서 이 NL 주사파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를 가지고서 하나를 좀 더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트로츠키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국가 자본주의를 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남한은 시장 중심 국가 자본주의를 보고요. 그래서 얘네의 핵심은 남한도 북한도 다 국가 자본주의 때문에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타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로츠키파가 제일 제정신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가지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것이 N자가 들어간 내셔널 들어가 있는 것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NL 주사파 얘네가 미군 쫓아내는 거, 미국 쫓아내는 것을 가장 큰 걸로 삼기 때문에 남한 사회를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나머지 두 개는 남한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보고 그나마 정신 밖에 있는 트로츠키파는 남한과 북한을 똑같이 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보면서 뭐 남한 사회는 뭐 추가로 시장 중심의 국가 자본주의라고 보면서 남한과 북한을 다 타도의 대상, 남한과 북한 정부를 다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트로츠키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첩 활동을 보시면요. 방첩의 기본 원칙이 완치 계속이에요. 그래서 완전 협조, 다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도 다 협조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완전히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이 적들, 저 무시무시한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공산 세력들을. 자, 두 번째, 치밀의 원칙. 적들이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 방어하는 측도 치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계속 접촉의 원칙. 계속 접촉의 원칙이 뭐냐면 간첩을 한 마리 발견했어. 바로 검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계속 추적해서 간첩망 전체를 일망타진하라는 것이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계속 접촉의 원칙이 탐판 주의검이에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검거 이런 순서를 절차를 거쳐서 일망타진하라는 것이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자, 방첩의 수단에는 먼저 적소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적소기,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수단 이렇게 세 가지 방첩의 수단이 적극적 수단, 소극적 수단, 기만적 수단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소기, 적소기. 자, 그 중에서 밑에서부터 기만적 수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정보 유포, 유언비어 유포 다 속이는 거죠. 양동관계 시위, 양동관계 시위가 상대 측이 오인하도록 속이는 것이 양동관계 시위입니다. 그래서 뭐 동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면 서쪽부터 몇 명이 약 올린 다음에 동쪽으로 쳐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양동관계 시위예요. 그래서 허위정보 유포, 유언비어 유포, 양동관계 시위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니까 기만적 수단이고 소극적 수단에 다 보안이라든가 입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 수칙 정해놓고 그냥 지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법 규정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이나 입법이나 다 규정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안, 입법 이것이 말이 들어가면 다 소극적 수단입니다. 그 나머지가 전체가 다 적극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뭔가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 적극적 수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첩의 분류와 간첩망을 보시면 먼저 간첩을 분류해보면 활동 방법에 따라서 고정간첩, 배회간첩, 공행간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정간첩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고정간첩이고 배회간첩은 이제 배회하는 것이고 왜 배회?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니까 배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회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얻으면 이제 고정간첩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행간첩은 외교관이나 교수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공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공행간첩입니다. 자, 임무에 의해서는 무장간첩, 일반간첩, 보급간첩, 증언간첩, 즉 무일보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손자는 향내반 생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향내반은 적국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생사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내반, 향간, 적국의 시민을 이용한 거, 내간, 적국의 관리를 이용한 거, 반간,
적국의 간첩을 위한 거. 야, 반간 진짜 간첩의 꽃이죠. 적국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이용하면 진짜 엄청난 것이죠. 자, 사간, 생간은 우리 간첩인데 생간은 통상적인 간첩, 간첩 활동하고 와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간첩, 통상적인 우리 측 간첩이 생간이고 사간은 죽어서 돌아오는 간첩을 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첩 중에서 좀 이 충성심이 좀 부족한 사람, 뭔가 이제 적에게 뭔가 털어놓을 것 같은 그런 간첩한테 허위의 정보를 줘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적한테 그걸 누설해. 누설하면 적은 허위의 정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겠죠. 피해를 입은 적이 그 간첩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이겠죠. 그래서 결국 죽어서 돌아오는 간첩이 이 사간입니다. 자, 간첩망을 보시면 간첩망 삼각형, 서클형, 피라미드형, 그다음에 단일형, 래퍼형 이렇게 있는데 먼저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 행동 공작원을 지휘하고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 지하당이라는 것이 반국가적 성향의 비밀 정치 조직을 지하당이라고 하는데 지하당 인원이 많으면 적발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 삼각형 이 조직을 통해서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되고요. 자, 이 삼각형 조직은 보안 유지에 유리하겠죠. 뭐 인원도 적고 또 이 행동공작원 사이에 공작원 사이에는 또 연락을 차단하니까 보안 유지에 유리하고 일망타진 가능성도 적죠. 대신 활동 범위는 좁겠죠. 그리고 공작원이 검거되면 간첩까지 검거될 수 있고요. 자, 서클형은 간첩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침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첩보전이라는 것이 뭐죠? 막 속고 속이고 막 역정보 날리고 막 그래서 전쟁이나 외교 같은 것이 첩보 활동이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을 첩보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첩보전이 서클형 저게 서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첩보 활동하는 것 그것이 이 서클형이고요. 이 서클형의 장점은 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인 조직과 동원이 가능합니다. 서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면 그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입국할 수 있게 된데 이 국가가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 공작원 2~3명을 두고 주 공작원 밑에 다시 2~3명의 행동 공작원을 두는 형태가 피라미드형입니다. 한마디로 간첩 관료제죠. 간첩 관료제가 이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활동 범위가 넓겠지. 간접 관리자까지 만들었으니까 입체적 공작 수행이 가능하고 활동 범위가 넓죠. 그러나 단점은 노출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행동 노출이나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단점입니다. 자, 단일형은 혼자 활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 간첩이 와서 혼자 다니면 그나마 그런갑다 하는데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둘이 다니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금방 적발되죠. 그래서 대남 간첩은 단일형이 가장 많고요. 단점은 보안 유지가 잘 되지만 장점은 보안 유지가 잘 되지만 단점은 활동 범위가 좁죠. 자, 래퍼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이 래퍼형입니다. 근데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피라미드형 간첩 관료제 만들기도 힘든데 그 간첩 관료제에서 각 연락원을 더 가지고 공작원들 사이를 연락해? 아유, 이렇게까지 하려면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래퍼형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기다 암기문구로 쌈지, 서첨, 래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삼각형에서 지하당 구축 설명드렸고 서클형에서 첩보전 설명드렸고 래퍼형에서 래퍼형이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돼. 그냥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쌈지, 서첨, 래피 쌈지, 서첨, 래피 그래서 지하당 구축은 삼각형 쌈지 그다음에 첩보전은 서클형 서첩 쌈지 서첩 래피 래퍼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쌈지 서첩 래피 쌈지 서첩 래피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오른쪽 선전을 보시면 선전 이 심리전의 수단으로서 선전인데 선전에 백색 선전, 흑색 선전, 회색 선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백색 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하는 선전이 백색 선전이고요. 출처를 유장하는 것이 있고 출처를 비노출하는 것이 있어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 그래서 출처를 유장하는 것이 흑색 선전이고 출처를 비공개하는 것이 회색 선전입니다. 그래서
출처 비공개, 거기다가 회색 선전, 회비 이렇게 요지하는 거예요. 회비로 하면 회색 선전이 출처 비공개죠. 그러면 당연히 출처를 유지하는 것이 엉뚱한 출처를 대는 것이 흑색 선전인 것이죠. 근데 추가로 흑색 선전은 출처 노출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 노출이 뭐가 노출이냐? 유장한 것이 노출되는 것이죠. 자, 회색 선전은 저게 역선전에 취약하다고 해요. 뭐냐면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출처 비공개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 출처 비공개입니다. 근데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뭐냐면 유언비어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뜬 소문처럼 퍼뜨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그 당하는 쪽에서 예컨대 우리나라가 북한의 회색 선전에 막 당하고 있어. 그러면 출처 없이 북한이 뭔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러면 유언비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울대 교수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공적으로 딱 얘기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저게 역선전에 취약한 것이 출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을 출연시켜서 역선전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이 회색 선전입니다. 그래서 회색 선전에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출처 비공개죠. 회비. 그다음에 역선전에 취약한 건 회비역 이렇게 요시하는 거예요. 회비역, 회비역. 흑색 선전은 유지한 것이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흑노 노출 위험, 흑색 선전 노출 위험, 흑노 회비역, 흑노 회비역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여러분 저 국가보안법까지만 좀 보고 좀 넘기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안에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안에 이 주체 제한이 있는 것이 목자직 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직이 특별하기 때문에 주체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목사님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직 특이 이게 주체 제한이 있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그다음에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특수직무유기죄, 그다음에 이가 뭐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또는 뭐 이적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적단체 구성은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예요. 그래서 이적단체 구성원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는 이적단체 구성원이 해야만 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적단체 구성원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가 주체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자직 특이의 2가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나 또는 이적죄가 아니라 이적단체 구성은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다. 자, 불고지죄의 대상이 모든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불고지했을 때 불고지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목자에 대해서 불고지했을 때 불고지죄가 됩니다. 그래서 반목자, 반국가단체 구성 등 또 목적 수행, 자진 지원 이 죄들에 대해서만 불고지했을 때 이 불고지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편의제공죄는 편의제공죄의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죄가 총 처벌 조항이 3조부터 12조까지거든요. 그것이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예요. 반목자, 잠찬 3조부터 12조까지가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대신 이 자진지원죄 옆에 금품수수죄가 붙어있어요. 왜냐면 이 자진지원죄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서 목적 수행죄에 해당하는 죄를 했을 때 자진지원죄에 해당하는데 그때 통상 돈 받고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진지원죄를 구중하지 못하면 돈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라도 처벌하기 위해서 이 금품수수죄가 자진지원죄 옆에 붙어가 있고요. 또 찬양고무죄, 반목자 잠찬, 찬양고무죄 옆에 각종 이적죄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 저게 찬양고무를 할 때 주로 뭐 어떻게 해? 이적단체를 구성해서 찬양고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고무죄 옆에 이적단체 구성 가입 각종 이적죄 그 다음에 이적단체 구성원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것이 다 찬양고무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인데 그 중에 편의제공죄가 반목자 잠찬 회편 편의제공죄 앞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편의제공죄가 됩니다. 그 뒤에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제공죄 앞에 죄 3조부터 8조까지의 죄 반목자 잠찬 회 여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편의제공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속기간 연장 불가죄가 법상으로는 특무에 대해서 구속기간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유언 결정 받아서 찬 불도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죄 그 다음에 유언 결정을 받아서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적 감면 조항이 고자방불이에요. 그래서 고발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자기 죄를 자수하거나 또 친족관계에 있어서 불고지하면 이것은 필요적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좀 외워주세요. 필요적 감면, 고자방불. 여러분 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